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2월의 첫날 박원석의 밑줄은 어디에 그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여기까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라진 이준석 대표. 아, 이 상황 이게 정말 사퇴하려나요? 글쎄요, 아직 사태까지 네. 예상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윤석열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 측과 예. 이어오다가 일종의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왔다. 근데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어떤 실행에 옮긴 게 아닌가 싶고 예. 뉴스를 보니까 뭐 어제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예.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 과거 총선 당시에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을 연상시킨다. 네네. 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그동안에 이렇게 관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골이 깊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예, 상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안민석 의원 이거 의도적인 거다. 비선 실세 이런 비공식적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의도성으로 이게 이 패싱 여러 번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단지 예, 예. 실무적인 실수라고 보기에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요. 예.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이거는 무슨 실무적인 실수거나 커뮤니케이션의 네. 미비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의도적으로 나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그 예. 행동들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런 행동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게 아마 이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에 대해서 약간 전략적 그림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승리 공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다. 예. 여기다 선거를 맡겨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김종인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면서 예. 그분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에서는 아니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다양한 그 반문 세력들을 잘 결집해서 예. 크게 어쨌든 이 선대위를 펼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저렇게까지 목리를 참아가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굳이 영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네. 이래서 사실상 지금 뭐 결별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면 선거 뒤집힐 수도 있다. 못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승리 공식에 대한 전략적 그림이 다른 게 예. 아주 근본적 충돌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이면은 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으면 혹시 사퇴하고 또 당 나가버려서 새로 창당하는 일도 벌어질 수 그거는 과한 상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게 일종의 자해 정치다. 예. 이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도 예. 지금 당내에서 예. 비판 여론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 측이 너무했다. 예. 이준석 대표를 좀 두둔하는 여론도 있는데 어쨌든 당 대표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예. 빨리 이 상태를 어떻게든 좀 타협을 해서 종결시키고 당무에 복귀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선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자해 정치한다.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윤석열 후보가 혹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좀 쌓인 게 있어서 그러지 않나요? 뭐 서로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윤석열 후보를 탐탁지 않게 예. 생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자주 했고 그렇죠. 예.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도 참았으나 근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신뢰 예.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에 원톱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상황은 사실 좀 뭐 벌어지지 없겠죠. 않았겠죠.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됐다는 거고 예. 이준석 대표가 저런 불만을 저런 방식으로 표출할 리도 없었을 거고 예.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워낙 장악력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대표와 후보 사이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도록 놔두지 않았겠죠.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혹시 합류할 가능성, 극적 합류 가능성 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박해지고 있죠. 예. 하나의 가능성을 하나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이른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이대로 선거를 치르다가는 무난하게 진다. 네, 이런 판단이 들면 예. 그때 가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약간 그건 좀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예. 네. 굉장히 굴욕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은 민주당의 그 첫 번째 외부 영입 인사죠. 인재 1호 조동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자, 이분 관심 막 지금 폭발적이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또 뭐 확인되지 않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뭐 글 공개해서 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루머 관련인데 이것도 역시 그 뭐 사생활 관련된 루머인데 본인은 네네. 제보를 받았다고 하나 아직 이제 팩트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예. 또 민주당에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동현 이 선대위원장 영입은 이제 키워드로 보자면 예. 안보, 예. 여성, 청년 또 뭐 우주산업 전문가라는 예, 예. 차원에서 뭐 미래 예. 이런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요소들을 고루 갖고 있는 예. 이런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영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게 총선 때 영입하고 대선 때 영입이 조금 다른데요. 이 조동현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총선 비례대표 1번 예. 영입 느낌이 듭니다. 그래. 근데 총선 때는 아직 네. 뭐 정치력이라든지 혹은 득표력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은 안 됐지만 미래의 정치 자산에 투자하는 예, 예.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입을 하는데 대선에서는 당장의 표가 될 사람을 영입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메시지가 확실히 있고 또 그 메시지와 교감하는 교감층이 확실한 예. 그 득표력이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게 보통 대선 때 영입인데 그런 점에서 약간 이 영입의 스타일은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영입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대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수정 그 교수를 네. 아까 인터뷰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아동인권 전문가로서 그동안에 여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었던 분이고 예. 그 메시지의 교감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입이 된 건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의 영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수정 교수의 영입이 보다 더 효과적인 영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은 자, 우리 박 의원님께서 내부자가 되시는 건데 제3지대 공조. 네.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만날 거라고 예고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무 협의가 정의당 국민의당 사이에 진행이 됐고요. 예.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예.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께서 회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만나고 나서 김동연 후보도 예, 또 심상정 후보가 제안해서 별도로 만나고 이렇게 세 분이 각각의 양자회동을 하거나 혹은 뭐 일정한 그 양자회동 이후에 3자회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떤 조만간 이 제3지대에 그런 어떤 회동이 이루어질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공통 기치가 양당 체제 종식인 거 이건 사실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선거 대선 다가갈수록 뭐 단열을 하겠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동 정부를 나중에 뭐 구성하겠다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선거 시기에 서로 다른 정당 혹은 정치 세력 후보 간 공조를 얘기하면 단일화 얘기부터 그렇죠. 연상을 하게 됩니다. 선거 공학적으로 과거에 그려왔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후보 단일화 이외에도 지금처럼 이 양당 주요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강하고 누가 더 비호감인가를 경쟁하는 이런 선거라는 이 선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들이 볼 것 없는 대선, 들을 것 없는 대선이라는 말씀이 많은데 볼 것 있는, 들을 것 있는 경쟁을 이 세 후보가 만나서 제3지대에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양당 정치 종식을 위해서는 큰 틀의 정치개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든지 또 비례대표제를 원상회복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런 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그거를 뭐 대선 전에 하자 그러면은 양당 후보가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양당의 두 후보 다 사법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의혹 사건에 연루돼서 그와 관련된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 특검이 흐지부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특검을 국회에서 대선 전에 지금 즉시라도 바로 채택할 수 있도록 예. 이른바 이제 쌍특검, 교차특검 이런 거를 합의하고 제안할 수도 있고 네. 그 이외에 예. 우리 청년들이나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공동으로 그걸 공약하고 아. 이 대선 과정에서 예. 그걸 추진하고 양당 후보도 여기에 동의하고 합의해라. 예. 이런 식으로 대선 경쟁을 보다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이고 네. 정책과 비전이 있는 경쟁으로 촉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어떤 공조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그 다음 스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밑줄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